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게 아마 그게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건 그만큼 어이없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일제부터 전쟁 그 위에 어마어마한 격변을 거치면서 삶의 애환과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아마 저 시가 이렇게 녹여주기 때문에, 그 마음을 녹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든 그 푸시킨의 시대로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저도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원래 이제 교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뭐 대표적인 업적을 혹시라도 자랑질, 요새 싫어하는 세대지만 자랑한다면 없어진 광화문의 횡단보도를 복원한 게 저거든요. 제가 이제 시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광화문의 횡단보도, 사람이 주인이 돼야지 왜 차가 주인이냐, 그래서 횡단보도를 만든 게 이제 제 지난 1997년의 일인데, 어쨌든 제가 뭐 그 무렵 그 전 이야기예요. 버스 개혁에 제가 상당한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삶이 그대로 속이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서울 버스 개혁에 관여한 거는 95년, 6년 이 무렵에, 뭐 이것도 아마 96년, 7년 그때 동아일보 인터뷰일 텐데, 서울시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버스 행정이 정말 엉망이었고, 그래서 뭐 청문회 열자, 감사하자, 뭐 이런 얘기, 제가 그때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니까 끊임없이 제기할 때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96년에 조순 시장이 서울시 교통특별대책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저를 위촉을 했어요. 그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서울도 그 교통특별대책기획단에게 서울 버스 개혁안을 만들라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그 개혁안을 만들어서 막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개혁안 한 30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영버스도 뭐 몇 군데 운영해보자 라는 게 한쪽에 있었는데, 서울시 의원 몇 분이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야, 무슨 공영버스냐.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몇 사람이 뭐 그것도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순 시장께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라고 그냥 창고로 집어넣었어요. 한 1년여에 걸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견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참 허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개혁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순 시장님의 뒤를 이어서 같은 당의 고건 시장님이 시장이 되셨어요. 근데 고건 시장님은 제가 아까 그 일하던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의 공동대표로 모실 만큼 저랑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지대 총장이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로 모셨었는데, 그래서 시장님을 어느 날 찾아갔어요. 자, 버스 개혁 꼭 하십시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장님의 치적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나도 보고 가. 그럼 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갔더니 너무 방대하고 이해 당사자도 너무 많고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안타깝게 주시고, 대신에 뭐 난지도에 이렇게 시민공원 또 골프장 이거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적지 않게 실망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2003년도에 다시 이제 시장이 이명박 시장이 됐어요. 근데 뭐 제가 그 버스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한테 와서 조금 중책을 맡아서
서울 버스 개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앞에 전임 시장님들한테 버스 개혁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저는 그냥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러고 뭐 가끔씩 자문만 하고 직접 나서진 않았는데 어쨌든 워낙 열심히 해서 그 버스 개혁을 대규모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 10월 1일자로 이 서울 버스 및 지하철에 대한 대규모 일대 혁신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버스 중앙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버스 번호판을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또 노선도 많이 혁신을 하고 그때 이제 버스 카드 시스템이 처음 도입이 됐고 또 지하철과 환승 연계도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일대 혁신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자 4일 만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개편하겠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또 언론이 저럴 때 적극적이잖아요. 막 이 방송 저 방송에서 공격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뭐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당신 만든 계획 아니니까 당신이 책임 좀 져야지 뭐 이런 논리로 저를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약 한 달 동안 TV 및 방송 출연만 120번을 했어요. 하루에 5번 아침에 뭐 어디 가서 TV 토론하고 또 오후에 토론하고 밤에 뭐 100분 토론이니 심야 토론이니 하루에 3번 TV 토론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개혁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혼란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최소 한 달에서 2달이 필요한 것이다. 적응 기간이라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제가 만든 지금 생각해도 잘 만든 논리 중에 하나가 암 환자, 중병 암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다음 날부터 뛰어다니면 그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서울시 버스가 워낙 중병 상태에 암으로 비유하자면 암 말기인데 그 사람이 대수술을 했는데 다음 날부터 좋아지면 그거는 수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개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정당성을 옹호하고 또 당시에 참여연대가 국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감사원장이 감사에 들어가겠다 그랬을 때 제가 포퓰리즘 감사원장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페일리어가 전체적으로 나타났냐 아니면 대규모 부정 독직 사건이 일어났냐. 아무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개혁을 했는데 여기서 감사에 들어간다는 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을 복지부동의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라고 호되게 비판을 해서 감사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를 아끼는,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 교수님들, 뭐 잘 아는 분들이 저한테 다 전화해서 비판적 지지만 하지. 적당히 서울시도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비판해가면서 해야지. 무슨 왜 그래? 왜 이렇게 발가벗고 지지를 하냐고 저보고 지혜롭게 행동하더라고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에요. 이명박 죽으면 나도 죽어야죠. 왜? 그 버스 개혁하자고 그렇게 강조했고 또 그 필요성, 그 개혁안을 만들었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장이 궁지에 몰렸다고 내가 뒤통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이명박 버스 개혁이 실패하면 저도 다시는 교통 전문가로서 또 교통 시민단체 활동 일체 다 접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도 교통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갔어요. 근데 제 예측도 틀렸어요. 저는 1달에서 2달 걸릴 거라고 했는데
불과 15일에서 20일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버스 환승 요금, 이거는 너무나 혁신적이고 시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너무나 좋은 대책이었기 때문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초기에 막 중앙차로에 너무 버스가 많아 몰려서 이런 문제들이, 소소한 것들이 고쳐지면서 이제 시민들의 만족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글도 썼어요. 전문가들이 소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들이. 이건 교통 전문가만이 아니죠. 자기가 일하는 걸 소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밀고 나가야지. 거기서 이런 조그마한 비판이 있다고 물러서고 거기서 자기 소신을 놓치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20일 만에 이명박도 살고 살아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저는 교통 전문가로서 되살아났고, 나중에는 저게 SCI 논문인데 저기에다가 이제 그 서울 버스 개혁의 그런 그 성과 평가를 해서 저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 다운받으려면 굉장히 비싼 돈 줘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다운도 받고 인용도 많이 되는 그런 논문도 쓰게 되는 명예도 얻게 됐어요. 즉 아무리 남들이 떠들어도 너의 진실의 목소리, 진정한 너의 외침은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자기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로 강조하고 싶은 게 진실의 순간에 진실하라. 이거는 이렇게 뭐 버스 개혁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소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딸만 셋인 아버지가 자기가 묵었던, 예를 들면 둘째 딸 혹은 장녀의 집에서 묵으면서 오랫동안 나중에 노후에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마음 한구석에 미안하죠.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한 60, 70% 재산을 주고 나머지 갈라줬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너한테 절반을 주고 싶구나. 그러자 그 딸이 어휴 고맙죠. 뭐 아버지 유산 저한테, 제가 또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그거 받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거는 물론 이익이 늘어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딸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지금 인생 너무 잘 살아오셨고 저희 자매들이 다 아버지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두 딸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마음 한구석에 원망심을 갖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똑같이 갈라주세요. 안 갈라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똑같이 갈라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뿌듯하며 그 서로 그걸 나중에라도 알게 되는 동생들이나 언니들은 그 가정이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남게 됐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있는 수많은 그 소송들, 유산 한 푼을 둘러싸고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진실의 순간이잖아요. 내 이익이 이거 좀 더 올 수 있는데 줄어드는데 그 진실의 순간에 진실하면 그의 행복도 늘어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관계 폭도 또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도 결국에는 커지더라라는 것이죠. 진실의 순간에 진실합시다.